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이제 요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험 8, 일반화학 실험 14주차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론 합성이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생각보다 간단한 실험이라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고서를 쓰지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교수가 좀 세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조섬유입니다. 인조섬유라는 것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분자 합성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고분자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작은 화학 구조가 반복해서 동일하게 계속 이어져서 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거대 분자를 갖다가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화학 구조, 그러니까 반복되는 작은 화학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모노머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단양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단양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러 개가 쭉 연결되면 분자량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고분자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중합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눈에 띄게. 일단은 고분자의 특성으로는 첫 번째 분자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분자는 분자 구조가 같다 하더라도 분자량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단양체가 있는데 이 단양체 옆에 또 다른 단양체가 또 이렇게 똑같이 생긴 녀석이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어서 똑같은 또 단양체가 또 이렇게 또 옆에 또 연결되고 이게 몇 개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고분자의 분자량이 결정이 되는데 많이 연결되면은 분자량이 큰 고분자가 나오는 거고 적당히 조금 덜 붙으면 좀 짧은 그러니까 분자량이 조금 작은 고분자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고분자 그러니까 많은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일정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분포로 대략 분자량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분자의 분자량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위로 이야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떤 합성 섬유의 분자량은 3만에서부터 4만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자량이 벌써 만 단위로 이야기한 거 봐서는 분자량이 무진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분자를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고분자라고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되게 생소하게 들리시는데 고분자의 대표 물질은 바로 고무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분자들입니다. 말랑말랑한 고무요. 물론 나무에서 나오는 생고무, 그러니까 그 천연고무 말고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인조고무, 합성고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랑말랑한 이 고무와 같은 이러한 고분자들, 고분자라고 하면 TM 값 또는 TG 값이라고 하는 값을 반드시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무를 냉각을 시켰을 때, 즉 고분자들을 차갑게 냉각시켰을 때 말랑말랑한 그러한 탄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유리처럼 굳어버리는, 그래서 딱딱한 유리처럼 돼서 충격을 받으면은 조각조각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온도를 갖다가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러처 또는 그냥 약자로 TG 또는 T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는 유리전이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고무 상태, 그 다음에 아래는 유리 상태가 되며, 그러니까 이 온도를 기준으로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유리 상태가 되지만 이 온도보다는 이 온도보다는 위에 높은 온도의 상황에서는 말랑말랑한 고무 상태, 고분자의 상태가 탄성을 유지하고 있는 고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물리적 성질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게 특징인데, 저분자, 그러니까 분자량이 가벼운 녀석은 Tg 값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특정 온도에서 정확히 끓고 녹는 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 고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에서 정확한 온도에서 끓거나 녹는 게 솔직히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범위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값을 갖는다.
자, 그리고 점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자의 물질은, 즉 분자량이 크지 않은 물질은 이 용액의 경우로 봤을 때는 농도가 크지 않는 한 점도가 순수 용매의 점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설탕물의 점도나 또는 소금물의 점도나 그냥 깨끗한 맹물의 점도가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분자 용액 같은 경우에는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 입자가 좀 알갱이가 굵고 좀 사이즈가 클 때 그런 용액을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걸쭉걸쭉한 점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액이 됩니다. 즉 고분자 용액은 점도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분자 용액은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즉 끈적끈적거리는 정도가 매우 증가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분자의 특성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걸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분자는 휘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그 분자일수록, 즉 분자량이 적은 분자일수록 쉽게 하늘로 날아가서 증발해서 기체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데, 고분자는 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절대로 증류가 불가능합니다. 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용해도, 물에 대한 용해도, 물에 얼만큼 잘 녹느냐 안 녹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고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량체라고 하는 모노머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렬로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고분자라면 사슬형 고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형 가지 고분자, 가지라는 건 뭐냐면은 고분자가 이렇게 단량체가 연결돼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좀 이렇게 옆으로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녀석을 선형 가지형 고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녀석은 물에 녹을 때 글쎄요, 물에 나름대로 잘 녹아요. 잘 녹는데, 문제는 이제 가교 고분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분자 형태 중에서 이렇게 고분자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사슬과 사슬 사이에 군데군데 서로 두 개의 사슬을 연결하는 이런 다리 같은 거, 가교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기본 사슬이 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서로 옴짝달싹 못하게 고분자 사슬과 고분자 사슬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 놓은 듯한 가교, 다리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느낌 구조의 고분자들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녹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팽유는 뭔가요? 물어보는 사람인데, 팽유는 물을 먹어서 부푸는 걸 팽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분자도 군데군데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공간들이요, 이런 공간 사이에 물 분자들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물기를, 수분을 흡수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팽창은 할 수는 있어도, 물 먹어서 부풀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물에 녹아서 각각의 분자들이 물속에 둥둥 떠댕길 수 있는 거는 가지 형태의 선형 구조를 갖는 고분자만 가능하고, 가교, 다리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고분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분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컨덴세이션 폴리머라는 게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소개해야 될 고분자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합 반응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두 종류의 단량체가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헥사 메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랑 아디피게시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랑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요 분자의 요거 H 구조하고요, 요 분자의 OH 구조가 물 분자로 빠져나옵니다. 얘네 둘이 떨어져 나오고 얘도 떨어져 나와서 H2O 물을 만들고 만약에 옆에 있는 요 분자 N몰 이렇게 N몰씩 반응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네 둘이 여기하고 요 질소하고, 자, 좀 지우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좀 헷갈리겠다. 잠깐만요.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요 질소하고 여기 있는 탄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얘하고 얘가 연결된 거죠. 누가하고 누가 제거된 다음에 요거 수소하고 OH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물로 빠져나오게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 연결된 요 파트가 n번 반복된다. n번. 계속 n회 반복이 돼서 연속적으로 쭉 연결되면 이걸 갖다가 나일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나일론 66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탄소가 6개, 왼쪽에 6개, 오른쪽에도 탄소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가운데 탄소가 4개 하면 이쪽도 탄소가 6개죠. 그래서 탄소가 6개인 분자와 탄소 사슬의 길이가 6개인 분자가 서로 만나서, 6개인 분자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여기 좀 글자 좀, 마우스로 글자가 잘 안 그려진다. 자, 잠깐만. 탄소가 6개인 분자와 탄소가 6개인 분자가 서로 만나서 이러한 단양체들이 만나서 계속 반복적인 구간을 만들면서 쭉 무한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게 바로 그러면서 이제 물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축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이제 그 첨가 중합 반응이라 그래가지고요. 모노머의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 이중결합이 풀리면서 진행되는 반응을 바로 에디션 폴리머, 그러니까 그 첨가 중합 폴리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디션 폴리머라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까봐 말씀드릴 텐데 설명 잘 듣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고분자와 B라고 하는 고분자가 A라고 하는 단양체와 B라고 하는 단양체가 둘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고분자예요. 근데 밑에 있는 고분자는 단양체 오직 하나만 필요합니다. 한 종류의 단양체만 필요하고요. 요 녀석이 계속 연속되어서 계속 쭉 연결되는 그러한 고분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똑같은 녀석을 계속 반복해서 에디션, 추가 첨가를 해주게 되면은 계속 고분자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영어 발음으로는 스타이린이라고 부르는 분자가 바로 요겁니다. 이 단양체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탄소의 이중결합이 보이시죠? 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풀리면서 양쪽으로 또 다른 얘하고 똑같은 분자하고 결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리머 반응이 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폴리스티렌 이런 식으로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에 가면은 폴리스티렌은 어떻게 버리라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폴리스티렌은 뭐냐면요, 바로 스티로폼. 우리가 말하는 스티로폼을 갖다가 바로 폴리스타이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첨가 중합과 그 다음에 축합 반응에 의한 고분자 합성 반응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열적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들어진 고분자가 열을 가했을 때 어떤 그 성향을 보이느냐를 가지고 열 가소성 수지다 아니면 열 경화성 수지다 이렇게 구별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유연해지고서 말랑말랑해지면서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러한 수지를 열 가소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을 가하면 형태가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는 반대입니다. 열을 아무리 가해도 다시 녹아서 흘러내리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홀라당 새까맣게 타면서 탄화가 되는, 새까맣게 변해서 석탄화되는 그러한 수지를 갖다가, 고분자를 갖다가 바로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합니다. 사실 플라스틱의 예를 잘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플라스틱은 자동차 속에다가 여름철에 햇볕이 쨍쨍 쪼이는 한낮에 자동차 차 안에다가 어떤 플라스틱을 넣어두면은
그 흐물흐물 녹아내려가지고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플라스틱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열 가소성 수지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을 아무리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플라스틱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플라스틱을 열 경화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뜨거운 물 부으면 막 오그라들죠. 그거 열 가소성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 실험에서 쓰이는 나일론을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량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던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아디피기시드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은 사용합니다. 우리 실험에서는요. 그러나 아디피기시드 대신 다른 녀석을 사용해서 축합 반응을 또 다른 축합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염화세바코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염화세바코일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세바코일 클로라이드 이렇게 부르는 녀석이죠. 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녀석을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탄소 6개짜리 녀석과 이건 탄소 10개짜리 녀석입니다. 네, 탄소 10개, 탄소 6개짜리 녀석.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2개 탄소가 있고 여기 8개의 탄소가 있기 때문에 탄소 10개짜리 녀석입니다. 자, 분자량하고 이 녀석이 액체이기 때문에 밀도도 여러분 잘 봐주세요. 밀도는 그램 퍼 밀리리터가 단위입니다. 자, 어쨌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 둘이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자, 여기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이게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수소 하나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수소 하나가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이 염소가 여기서 또 떨어져서 빠져나와서 얘랑 만나요. 만나서 뭐가 되냐면은 염화수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염화수소기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염산이 되는데 염화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합성하는 도중에. 네. 합성하는 도중에. 그리고 기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반응을 수용액 상태에서도 보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수용액 상태에 녹아버리면 염산이 되는 거죠. 강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일론이 만들어지면서 강산성 수용액이 막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둘끼리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HCl이 계속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단량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A 단량체하고 B 단량체하고 서로 교대로 이렇게 붙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다? 우리 실험실에서 만드는 나일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의 분자량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밑에 잘 보세요. 요 물질은 먼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염화세바코일은 노말 헥세인, N-헥세인에다가 녹입니다. 그러니까 노말 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매라고 불러요. 유기용매라는 것은 기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잘 안 섞입니다. 유기용매. 물하고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컵에다가 물하고 노말 헥세인을 부어버리면 노말 헥세인은 여기 아래쪽에 노말 헥세인 밑에 위에는 물 이런 식으로 물과 기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층분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섞이지 않고 경계가 형성이 돼요. 사실은 이 물에다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을 녹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염화세바코일 갖다가 유기용매인 노말 헥세인을 녹이게 되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 사이에 물과
물과 유기용매가 만나는 이 경계면에서 이 두 물질이 서로 만나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일론이 만들어져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딱 섞자마자 이 경계면을 딱 핀셋으로 찝으면 얇은 막이 찝어져서 올라옵니다. 위로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어떻게 이 경계면에서 이쪽에 녹아있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이쪽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염화세바코일이 이 경계면에서 계속 만나서 계속 연쇄적으로 폴리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족족, 위로 끌어당기는 족족 어떻게 계속 실처럼 감겨져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계면에서 중합이 된다 그래서 나일론의 계면 중합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실험이 대충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험할 때 쓰는 도구는 요거하고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노말 헥세인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제 아세톤 같은 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아세톤은 나중에 그 나일론이 합성되고 나면은 이것 자체에는 밑에는 유기용매도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물 통과해서 나오다 보니까 물속에 이제 HCl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염화수소, 염산 성분들이 같이 묻어가지고 막 끌려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세척하기 위해서 아세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톤 세척제로 사용하고요. 세척제로 사용하는 거는 깨끗한 물과 아세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따가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에틸렌다이아민 같은 경우가 이 자체로는 물에 쉽게 잘 안 녹아서 NaOH랑 같이 혼합을 해서 녹이게 되면은 잘 녹아요. 네, 잘 녹습니다. NaOH가 명확히 들어갔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또 사용을 하죠. 염기성 조건에서 페놀프탈레인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네, 빨간색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커 2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펫 또 필요하고 피펫 펌프, 유리막대, 시계 접시, 핀셋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 빨간색으로 교수가 표시해놓은 글씨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랑 비교해보시면 이 글씨가 뭐 시험관으로 바뀌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염화탄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사염화탄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염화탄소는 이제 환경 파괴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에서 절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말 헥세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교수 아까 노말 헥세인 쓸 때 철자 틀렸군요. 이게 맞습니다. HEX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노말 헥세인 있잖아요. 이 노말 헥세인을 유기용매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돼서 거기에 여러분 실험 과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고쳐서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관을 사용해서 실험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험관에다가 놓고 실험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나중에 핀셋을 시험관 속에다 집어넣어서 경계면에서 얇은 마개 형태로 만들어지는 나일론을 찝어서 끌어올리기가 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커로 바꿔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시험관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비커로 바꿔서 고쳐서 적어 두시면 이제 이어져서 교수가 보여주는 실험 과정을 보실 때 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실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커 A에는 염화세바코일만 녹입니다. 그래서 염화세바코일과 이제 유기용매인 노말 헥세인을 갖다가 섞어서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비커 B에는 물 20ml에다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랑 얘가 물에 잘 녹으라고 NaOH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육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도 좀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표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그냥 간단합니다. 두 용액을 막 섞이지 않도록 즉 층분리가 일어나도록 그 두 용액을
한 비커에다가 그대로 부어주게 됩니다. 부어서 층이 생기도록 하고 난 다음에 밀도가 큰 노말 핵생이 아래쪽 층이 딱 되도록 물층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계면이 형성되고 난 걸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경계면에서 생긴 나일론을 핀셋으로 붙잡아서 끌어올려서 유리막대에 넓게 감거나 아니면 핀셋 그 자체로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그 나일론을 채취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톤과 물을 1대1로 섞어가지고 이제 이 섞은 요객으로 세척 요객을 만들어서 나일론이 뽑아져서 나오면은 이 페놀프탈렌 지시약 때문에 색깔이 뻘겋거든요. 그래서 세척을 해서 아주 투명하고 하얀색의 실로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을 해서 나중에 충분한 물로 아세톤까지 확실하게 물로 씻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말려서 합성을 통해서 얻어낸 나일론의 질량이 총 몇 g인지를 확인을 해서 나중에 수득률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수득률 계산하는 방법은 이따가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한 다음에 보고서를 쓰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은 천천히 교수가 한번 플레이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실험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노말 헥세인, 그 다음에 NaOH, 그 다음에 염화세바코일,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근데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을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아이고 미안합니다. 좀 지우고.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요렇게 다른 이름으로 쓰인다고 해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 아니라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을 시약 분류 기준으로 이름을 지으면 저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 시약 준비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비커하고 피펫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시험관 A가 아니라 이제 비커 A겠죠. 비커 A에 노말 헥세인 20ml를 넣고, 비커 A입니다. 예,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염화세바코일 갖다 또 녹여야 되겠죠. 자, 이제 피펫 펌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영상 여태까지 쭉 봐오셨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10ml짜리 피펫에다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채취를 해서 비커에다 담으면 되겠죠. 예. 자, 염화세바코일입니다. 뚜껑만 열어도 이렇게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코를 갖다 대시면 안 되고요. 자, 0.5ml 액체 형태의 염화세바코일을 바로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노란색을 띠죠. 그리고 2번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복잡한 건 아닙니다. 세 가지 물질 그대로 한꺼번에 물에다 섞으면 되는데, 자, 비커 B에다가 먼저 저울로 재야 되겠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을 1.1g을 일단 채취를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울로 꼼꼼하게 재면서 정확히 그램수를 맞춰야 되겠죠. 자, 1.1g을 정확히 만들었고,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책에는 실험 과정에 0.2g의 NaOH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영상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조교가 액체 형태의 NaOH를 0.2g을 뜨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딱 한 방울 차이로 0.24g이 떠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오차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0.24g의 NaOH를 사용을 했다. 얘의 양이 좀 0.24g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생성되는 나일론의 양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0.019g인데 여기다 한 방울 더 넣으니까 그냥 0.24g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0.24g이 들어갔다는 것만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20ml. 네, 물 20ml. 깨끗한 증류수를 떠서 물 20ml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측정했던 것들 그쵸? 모두 다 뭐 NaOH라든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 20ml랑 다 섞어서 비커 B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완벽하게 가루를 녹여야 됩니다.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 NaOH랑 일단 반응하면서 녹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흔들어서 녹여주고 가루가 안 보이도록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보는 바와 같이 약간 섞어줍니다. 첨가해줍니다. 들어갈 때 바로 NaO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한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금방 빨간색으로 확 변하는 게 보이시죠? 네, 요걸 이제 육안으로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해서 이상 없이 섞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을 따라서 흘려줘서 저기 B 비커에 있는 용액이 A 비커에 담겨져 있는 용액 바로 위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조교가 잘못 부으는 바람에 폴리머가 생성이 되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층경계가 잘못 지금 생성되는 그런 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영상은 조교가 실험을 조금 실패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뭐 재료가 아까워서 다시 실험은 하지 않았는데 이 경계면을 핀셋으로 잘 찝어가지고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점점 감아 올리듯이 감듯이 돌돌돌 감아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나일론 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일론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실처럼 딸려 올라오는 전시로 좀 감아서 나일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페놀프탈레인 때문에 이제 붉은색의 나일론 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일단은 보여요. 예. 유리막대로 감든 뭐 핀셋으로 감든 편한 대로 감아도 나일론을 채취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유리막대에다가 감아보면 좀 미끄러져서 유리막대에 감아놓은 실들이 다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핀셋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실들이 자꾸 나오죠. 예. 조교가 그 경계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생겨야 되는데 비커 용액의 왼쪽 액체와 오른쪽 액체 이런 식으로 좌우로 경계면이 생기니까 저렇게 실을 돌돌 감아서 채취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톤과 물을 1대1로 섞은 세척액 속에다가 이제 감아 올린 감아 올린 나일론을 이제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점점 색깔이 분홍색으로 연해지죠. 아까 전에 아주 시뻘건 빨간색이 아주 진한 분홍색이었다면 지금은 점점 하얘지고 있습니다. 아세톤 덕분에 씻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세척을 해줘야지 흰색으로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깨끗한 물에 다시 넘겨서 다시 세척을 해주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1대1에 녹여서 씻어주고 증류수에 또 깨끗한 물에다 또 씻어주고 이거를 좌우로 계속 반복해가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세척을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세척이 다 된 녀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조 수득률을 딱 계산해 보시면 36.90g 뭐 이런 식으로 그램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합성된 나일론의 그램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이 끝났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요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요 지금 사진을 보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셔야지 정상인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 접시까지 포함해서 무게가 36.90g이죠.
유리 접시의 무게는 얼마나 되냐면요. 유리 접시 자체의 무게는 22.5g입니다. 네, 22.5g. 자, 여기다 적어 드릴까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빨간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유리 접시 자체만의 무게는 22.5g입니다. 예, 22.5g이에요. 유리 접시 자체만의 무게는 22.5g. 근데 그 유리 접시 빼고 전체 나일론의 나일론과 유리 접시까지 포함한 무게가 36.9g입니다. 그러면은 몇 g의 나일론이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이 벌써 산수가 가능하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일론이 생성이 됐는데요. 잠깐만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다시 정정해서 얘기할게요. 이 교수가 착각했군요. 27.5g입니다. 27.5g. 잘못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27.5g. 그래서 나일론이 몇 g이 지금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실험 영상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되게 뭐라고 나올까? 별반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두 액체 섞어가지고 그 경계면에서 이렇게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면 감아가지고 실을 뽑아내면 그냥 끝납니다.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 정리하는 게 의외로 어렵거든요. 실험이 간단하면 결과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몇 g의 나일론을 얻었는지 이거는 지금 화면을 보고서 금방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나일론의 이론적인 생성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나일론의 수득량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얻은 값에 글자 좀 이게 좀 작게 써야 되겠다. 자, 잠깐만요. 3번에서 얻은 값을 4번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기만 하면 수득률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몇 퍼센트의 수득률을 얻었는지 계산이 가능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나일론의 이론적 생성량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실험에서 사용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의 무게가 뭐 1.1g 막 이랬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몇 몰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네, 몇 몰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얘가 10몰이었다. 그러면은 염화세바 코일의 부피 자체는 염화세바 코일의 부피는 아까 전에 0.5ml였죠.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밀도값을 염화세바 코일의 밀도값을 고려하면 몇 g의 염화세바 코일을 떴다는 거를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죠. 그걸 보면은 이 그램수를 통해서 염화세바 코일의 분자량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염화세바 코일이 몇 몰짜리인지를 금방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냈는데 낙서만 좀 지우고 이제 좀 다시 써드릴게요. 정신사 나오니까. 자, 만약에 여기 예시로 교수가 지금 적어 놓은 걸로 따지자면은 예시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은 10몰이 사용되었고 염화세바 코일은 12몰이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면 이 중에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염화세바 코일이 모두 다 뭐로
나일론으로 다 변한 건 아니겠죠. 이 중에서 일부는 나일론으로 변하고 일부는 나일론으로 안 변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헥사메틸렌다이아민과 염화세바코일은 1몰 대 1몰의 비율로 반응을 해서 나일론을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위에서 우리가 여기 반응식을 보면 여기 좀 난도질 되어 있는데 좀 지울게요. 여기 보면 얘하고 얘가 1대 1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뒤에 결과 처리할 때는 얘가 10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2몰이 있고 이렇게 얘네들끼리 이렇게 반응했다 그러면 헥사메틸렌다이아민은 10몰이 다 마저 끝까지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염화세바코일은 12몰 중에 얘하고 동일한 몰수인 10몰만 나일론을 만드는데 반응을 하고 2몰은 남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일론을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양은 얘 10몰과 얘 10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의 질량, 얘의 10몰에 대한 그램 값하고 염화세바코일 10몰에 해당되는 그램, 질량 값하고 그걸 합치면 그게 이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나일론의 생성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헥사메틸렌다이아민 1몰과 염화세바코일 1몰씩 1몰 대 1몰의 비율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에서 떠서 활용한 헥사메틸렌다이아민의 그램수하고 그 다음에 염화세바코일의 그램수를 통해서 몇 몰과 몇 몰끼리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섞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중에서 1몰 대 1몰로 최대한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몇 그램의 헥사메틸렌다이아민과 몇 그램의 염화세바코일이 실질적으로 만나서 나일론을 최대 몇 그램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뽑아내는 게 바로 3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이 교수가 설명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조금 다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뭐라고 더 이상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실험 결과가 이게 의외로 계산하는 식하고 이런 것들, 이 값들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값까지, 요거까지 계산하기 하기 위해서는 나름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어쩌고 해서 얘가 몇 몰을 실험실에서 사용한 양은 몇 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엔 몇 몰인데, 이 사용한 시약 중에서 위에 거와 아래 거가 실질적으로 사용된 거는 몇 몰이 사용되는데 그 몇 몰 사용된 거를 그램으로 바꾸면 몇 그램이고 이 그램 수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생성되는 나일론의 그램 수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몇 그램이 나일론이 만들어져야지 이론상으로는 100% 만들어진 나일론의 양인데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얻은 나일론의 양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교수가 지금 되게 뭐라고나 할까? 지금 여기 영상에서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교수가 말해놓고 보니까 자꾸 긴가민가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교수가 시계 접시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큰데 잠깐만요.
시계 접시를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작은 시계 접시가 아니라 큰 시계 접시를 쓰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 그람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안해요. 교수가 작은, 이 전체 저울에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이 라운드를 지금 생각해 보고 보니까 시계 접시가 이만한 사이즈가 있고, 요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요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전 작은 사이즈 시계 접시 질량으로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인터넷 좀 찾아봐야 돼요. 큰 시계 접시 질량이 원래 따로 있습니다. 잠시만요. 스마트폰으로 잠깐만 얼른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10초만 기다리세요. 큰 시계 접시 대중소, 이건 지금 대사이즈인데, 대사이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요 큰 시계 접시의 무게는 34.75g입니다. 예, 34.75g. 예, 34.75g입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34.75g. 큰 시계 접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인데, 거기에 지금 합성된 나일론을 얹어가지고 질량을 재본 결과, 물론 수분까지 다 증발시키고 건조시킨 나일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지금 현재 질량은, 전체 질량은 36.90g이 99가 아니고 90입니다. 이거 저울이 왜 이러니? 90g입니다. 90. 이것도 얘기를 안 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36.90g. 얘기를 해주고 보고서 쓰라고 해야지 여러분도 난리 안 나니까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36.90g. 시계 접시 자체의 질량은 34.75g. 됐죠? 예, 그럼 데이터 처리하시는 데는 별 지장 없는, 거의 웬만한 완벽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잘 쓰시고요. 그러면 결과 보고서 결과 잘 보세요. 요거 실험 결과 있잖아요. 실험 결과만 작성하세요. 실험 과제 7, 생각해 볼 문제 7번 있잖아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보고서니까 교수가 실험 결과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로 제출할까요? 한 페이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실험 결과 요것만 꼼꼼하게 자세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는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니까 그냥 가볍게 끝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고생하셨어요.